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신을 돌보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자식들의 결정에 따라 요양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이러한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안병설입니다. 올해 82세입니다. 지난주 제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차갑고 낯선 요양원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은 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제가 완전히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불편하고 가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지금 와서 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은 대안들은 단순히 요양원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자율성과 존엄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그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처리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로 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려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후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지혜를 말입니다. 더일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살기에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 살기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우선 제 상황을 솔직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고 사회에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누군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의 정체성, 일상의 작은 자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보다 5살이 많은 87세였지만 놀랍게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설 씨, 나이 들면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 영수 씨의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네에 비슷한 또래 3명과 일종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각자 따로 살면서도 매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분은 장을 잘 보셨고 다른 분은 요리 솜씨가 좋았으며 또 다른 분은 차를 가지고 있어 병원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전직 회계사로서 모임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꼭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우리 동네의 지역사회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가사 도우미, 식사 배달 서비스, 교통 지원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제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상의 모든 부분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만 제 집에서는 여전히 제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들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제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일상의 모든 부분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만 제 집에서는 여전히 제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행복이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오래된 가구들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아침마다 들르는 단골 빵집 아저씨의 인사.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로 취급받는 느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고, 때로는 자식들과의 갈등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0대에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시작했고, 40대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대에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거나 가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탐색한 후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2 요양원과 간병인 선택 전 고려사항. 요양원에 가기 전에 혹은 간병인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대안을 찾아보지 않고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달려가는데 저는 그 전에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변을 자세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이웃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까운 친구나 친척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살펴보세요.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문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매일 따뜻한 점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제 독립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문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매일 따뜻한 점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집안 청소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까지.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제 독립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분을 정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요양원의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좋은 시설일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죠.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정 간병인을 일정 시간만 고용한다거나, 집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한다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비용을 분담하여 공동의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주 3회 반나절씩 오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혼자 하기 어려운 집안일을 도와주고 장보기를 함께 해주고 가끔은 병원에도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 서비스와 이웃의 도움으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니 요양원 비용의 13도 안 되는 돈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제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더 적은 도움으로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간병인 이영미 씨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 내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영미 씨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제 삶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가끔 특별한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가족 사진을 공유하고 때로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가 제 노후를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넷째, 소소한 행복의 중요성을 알아두세요. 요양원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가 무시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기쁨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문을 읽는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문을 읽는 시간,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폐를 끼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은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웃 박 할머니는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그 답례로 그녀는 가끔 맛있는 김치를 담가 나눠주셨습니다. 동네 슈퍼 아저씨는 제가 무거운 물건을 살 때면 집까지 배달해 주셨고 저는 그의 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요양원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존엄성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관절이 아프고 시력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에는 집안 곳곳에 메모를 붙여두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을 설정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런 적응을 통해 저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도구들이 있습니다. 응급 호출 시스템, 약 복용을 알려주는 스마트 약통, 화상 통화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이 그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기술들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우면서 이런 기술들이
제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달 앱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교통 앱으로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영상 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도 기술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자녀와의 관계 재조명. 노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양원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큰아들과 한동안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의 조언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냐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항상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큰아들 집에서 지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가 손님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방을 사용할 때도,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 부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저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간섭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무시하고 싶지만 들리는 상황.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노인인 저를 배려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들만의 공간이 침해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로서의 역할과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저는 아들이 퇴근 후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길 기대했지만 그는 바쁜 일상에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안일이나 손주 돌보기를 더 도와주길 바랐지만 저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의 불일치가 서로에게 실망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달간의 동거 끝에 저는 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동거 여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거 공간의 선택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안정감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제 오래된 집의 모든 모서리, 문고리, 계단은 제 몸에 맞춰져 있었고 그 공간 안에서 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리적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라는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만나니 대화도 더 풍성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깊어졌습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순간만큼은 자녀와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응급 상황용 호출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약속,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존심 버리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안전망이 있으니 혼자 살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 교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말입니다. 자녀들은 제가 요양원에 가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저를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자녀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동거도 아닌 제3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독립적 생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최대한 혼자 생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간병인의 도움을 받되 자녀들은 정서적 지원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년 넘게 이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자녀들 모두 각자의 공간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 집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비용, 의료비 등 나이가 들수록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다행히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대비해 꾸준히 저축해왔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제 재정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양원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고요. 이런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얼마나 수입이 있고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지출할 여유가 있는지를 명확히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저는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저는 부분 고용 형태의 간병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드문의 시간 간병인 대신 필요한 시간대에만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만 간병인이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제가 충분히 혼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제 집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층 구조의 집이었는데 1층은 제가 사용하고 2층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했습니다. 월세 수입도 도움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상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젊은이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집세를 조금 덜 내는 대신 일주일에 2번 제 장보기를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는 등의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섯째로, 필요한 경우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했습니다. 주택연금형 모기지은 집은 그대로 살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는 제 노후의 존엄성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는 자존감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가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은 전적인 의존이 아닌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 나눔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은 정신적인 독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제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했는데도 노년의 경제적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요양원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제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그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걱정과 우려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다면,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런 질문들이 때때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계획, 의료 결정에 관한 사전 지시서, 재정 관리를 위한 대리인 지정 등이 그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요양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대나 주변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에는 독립성, 존엄성, 의미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의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동거 케어 커하우징, 노인 공동체, 재가 요양 서비스 등 다양한 대안적인 노후 주거 형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은 독립성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동거 케어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서로를 돕는 방식입니다. 혼자 살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적 고립감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후 대안으로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마을 만들기나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실버 자원봉사단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적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독립의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 친구와 가족의 지원, 전문가의 조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양원 대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약간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제 방식대로 살면서 얻는 행복과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는 선택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외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고 얻는 성취감과 자존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최선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가장 적합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충분히 탐색한 후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의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선택한 노후의 방식이 무엇이든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잘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조언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삶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